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는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권혁준 경제평론가,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헤르메스스탁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삼성전자의 5세대 HBM 납품 승인을 최대한 빨리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희 대표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젠슨항 CEO가 이제 홍콩 기술대학교죠. 과학기술대학교에 열린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블룸버그와 함께 인터뷰를 했는데 삼성전자로부터 5세대 HBM이죠. HBM3 8단과 12단을 모두 납품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식이 전해왔고요. 젠슨항 CEO는 삼성전자의 HBM 납품 승인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작업이라는 말을까지 하면서 아마 오늘 삼성전자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지난 3월달이죠.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4에서 그때 삼성전자 부스 참여해가지고 그때 직접 사인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좋은 소식 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좀 추가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달 30일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HBM 8단과 12단 모두 양산 판매 중이다라고 하면서 주요 고객사들의 테스트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한 유의미한 어떤 진전을 보였고 그리고 4분기에 판매가 확대될 거다라고 하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한 어떤 실적 자료를 보니까 4분기에 HBM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했습니다. 아마도 근데 어디라고 표시 안 해놨는데 HBM이 아마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그런 자료인 것 같으니까 그런 자료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업계에서도 삼성전자 HBM3가 조만간 아마 승인이 되고 이제 납품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메모리 공급업체로 이제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얘기했는데 삼성전자 언급 안 했다 얘기 때문에 며칠 또 계속 또 언론에서 엄청 때렸잖아요. 근데 그러든 말든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살펴보니까 뭐 레거시까지 포함해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HBM 시장 점유율이 SK 하이닉스가 53% 나오고요. 삼성전자가 38%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9%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는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 가지고 삼성전자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마이크론이랑 삼성은 비교할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 비교조차 잘못됐다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사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이 이제 어쨌든 엔비디아의 HBM3 납품이 본격 시작되는 내년에는 분명히 1, 2위 격차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 연말 되면은 HBM4로 넘어가는데 제가 그 우리 시간 통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고 완전 다른 세대로 넘어가고 이제부터는 진짜 삼성이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아마 재밌는 시장이 진행될 겁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아마 삼성전자 주가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삼성전자 주가 좋으면 SK 하이닉스 밀릴 수 있고 나머지 업종들의 수급이 다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투자해보시면 좋은데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까지 안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만큼은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10주 자사주 매입 소각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오르다가 다시 56,000원. 요게 삼성전자 HBM 지금 엔비디아 납품을 하고 나서도 사실 SK 하이닉스의 물량을 얼마나 가져올지 여기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56,000원 정도의 주가 수준이 거의 뭐 바닥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는 뭐 말씀드렸지만 4자, 5자 달면 무조건 매수하셔야 된다 보고 있고요. 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매수할 시점이지 매도하고 나서 뭐 다른 쪽으로 옮긴다? 저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 또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바이오주가 알테오젠 때문에 지난주 고난의 시간을 보냈죠.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 한 주 동안 33%나 떨어졌습니다. 물론 펩트론 40% 넘게 떨어지긴 했습니다. 바이오주에 불어닥친 한파 이번 주에도 이어질지 어떨지 길건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가 많이 올랐던 만큼 급락하니까 뭐 시장에서 이제 조금 패닉 느낌처럼 다가오시는 것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노이즈는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근데 노이즈가 발생하는 구간이 어느 시점이냐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노이즈가 발생을 할 때는 사실은 이건 주가를 다시 반등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일정 주가가 많이 상승된 상태에서 나오는 노이즈들은 가격 하방을 조금 다지는 기간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말쯤 되면 사실은 올해 바이오 섹터 자체가 조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효과가 조금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차익 실현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었던 게 현실화되면은 다시 주가는 반등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방이 조금
아래로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뭐 알테오젠 얘기부터 먼저 해본다라고 하면 3개월 만에 지금 30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존에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할로자임에서 알테오젠의 특허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의혹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내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한 게 미국 머크에서 이미 특허성은 확인했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 아래로 밀리고는 있다라는 것들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페트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면 IR 하고 나서 사실은 가장 많이 주가가 조금 빠졌었는데 IR 당시에 이제 비밀 유지 조항으로 이제 기존의 기술 이전이나 플랫폼 확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여기서도 조금 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뭐 대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일은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1분기, 2분기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주가는 다시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섹터를 보더라도 사실은 각각 뭐 대형 제약사도 그렇고 바이오텍도 그렇고 호재성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 제약사의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시더라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기는 했으나 뭐 수주 관련 뉴스들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거는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찌됐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얘기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이 25년도부터 잡히기 시작을 할 건데 이 매출이 얼마나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의 상방은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술 이전 뉴스가 올 하반기에는 뭐 거의 끝났겠지만 내년 상반기에 또 기대감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서 조금 사실 가장 기대가 되는 게 바이오 섹터에서 각 종목들이 조금 움직일 때 필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임상 결과 발표입니다. 근데 내년 상반기 때, 특히 1분기 때 임상 데이터가 발표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미, 유한양행, 뭐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그다음에 뭐 보로노이, 뭐 그 외에도 HK 이노행 같은 기업들도 임상 결과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가는 반등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신한투자증권에서 알테오젠과 관련해 리포트를 냈습니다. 머크의 할로자임 특허 소송은 할로자임과 알테오젠의 특허 영역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이고 또 이런 변동성은 규례의 구간이다라는 리포트 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73만 원으로 제시했던 신한투자금융이네요. 네, 맞습니다. 73만 원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자, 바이오주 변동성에 좀 불안 심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는 바이오주들이 온기를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빅뱅 21 등 돌아온 2세대 아이돌의 엔터주가 환호했습니다. 2세대 아이돌의 재결합이 속속 예고된 가운데 엔터주들이 계속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권혁중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뭐 시장의 기대치는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20일 기준으로 이제는 4대 기획사 이제 시총을 봤습니다. 봤더니 14조 500억 원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지난달 대비해서 시총이 한 18% 오른 수치입니다. 실제 이제는 시총 순위를 본다 그러면 사실상 가장 많이 늘었던 추세를 본다 그러면 이달 들어와서 이제 JYP가 이제 가장 많이 된 시총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YG, 그다음에 하이버, SM 순서대로 이제 시총이 늘어났는데 당연히 뭐 시총이 늘었다, 주가도 이제는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달 들어와서 뭐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안 좋았는데 사실 뭐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23% 올랐거든요. 역시나 이제 주가가 이제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왜 올랐느냐가 이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 엔터주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럼프의 관세 이슈와 좀 멀어져 있다. 이게 이제 시장의 지배적인 판단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주가들 계속적으로 사실상 이런 관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눌려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팬덤 비즈니스다 보니까 이거는 뭐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는 관세 이슈와 좀 멀어져 있고 투자 심리가 이제 회복이 되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2세대 아이돌의 이제 컴백을 합니다. 사실 2세대 아이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팬덤 굉장히 강력하고요. 그다음에 대중성이 이제 확인된 이제는 그룹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뭐 빅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사라도 콘서트를 이제 열었었고요. 21 같은 경우에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10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방신기 있고, 네, 슈퍼주니어도 마찬가지죠. 동방신기가 아직도 있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엔터주 신기하네요. 분들 만나면요, 하도 해외를 가셔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해외를 가냐 했더니 이런 동방신기나 슈퍼주니어가 동남아 쪽에서 그렇게 아직도 인기가 많다는 거여서 이게 아직도 이제 팬덤이 아직도 살아있고.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지금 뭐 동방신기 같은 경우는 오리콘 디지털 앨범 차트에서 1위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슈퍼주니어도 마찬가지죠. K-팝의 성지라고 부릅니다. KS4 이제 돔에서 공연을 이제 매진을 시켰고 그런 것을 봤을 때 확실히 이제 팬덤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3세대 아이돌의 이제 기대감도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트와이스라든지 BTS라든지 블랙핑크 이런 어떤 뭐 특히 이제 BTS 같은 경우는 내년도 말에 하반기에 이제 군복무를 다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컴백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특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TS에 대한 컴백 기대감. 물론 이제는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어도 이슈도 있겠고 그다음에 게임 퍼블리싱이죠. 이제 하이브 IM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도 좀 챙겨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보더라도 그래도 이제는 BTS의 워낙 강력한 팬덤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도 괜찮죠. 블랙핑크 20여 월드 투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트레저라는 팀에서 아시아 콘서트 그다음에 가장 기대되는 이제 걸그룹이 있습니다. 베이비몬스터 이제 콘서트 개최되는데 사실 이 베이비몬스터 시장에서 잘 안 알려진 그룹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유망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베이비몬스터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YG가 7년 만에 선보이는 걸그룹이기도 하고요. 또 7인조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행운의 세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뭐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콘서트 데뷔도 앞두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에 가장 큰 화제였던 정우성 씨의 등남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담입니다. 올해 엔터주 많이 어려웠죠. 근데 이번 달부터 지금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달부터 막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 LS 일렉트릭입니다. 5천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 설비 공급 계약을 수주했다. 라는 소식이 주말에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간에도 반영이 안 된 소식인데요. 최대 규모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하창환 본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당연히 긍정적인 뉴스이다 보니까 뭐 그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을 할 것 같은데 일단 변압기 쪽에서는 초고압 변압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는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 좀 독보적이긴 합니다. 이번에 효성중공업이 이제 변압기 쪽에서의 수주량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었고 증권가 리포트에 대한 플러스 알파 요인 그리고 코스피 200에 대한 편입되는 요인으로 두 번째로 좀 올라갔는데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기타 초고압 변압기 대비했을 때는 실적적인 볼륨 자체가 상당히 좀 떨어지고 증감률 같은 경우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변압기 대비했을 때 최근에 탄력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이 수주 계약이 뭐 작년 이제 전체 매출액 대비했을 때 한 11에서 12% 정도 안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적으로는 좀 턴을 하는 부분에서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지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직류 송전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최근에는 효율성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다 보니까 직류 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이제 여러 이제 기업들에서 개발도 하고 있고 한데 어쨌든 좀 독보적인 지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의 모멘텀도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LS 자체에서의 그룹주 쪽에서의 이런 시너지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또 북미 지역에서의 공장에 대한 증설 효과들 그런 것들이 이제 25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좀 내려와서 이제 이중 바닥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모멘텀들이 부각되기 시작을 하고 실적적으로 기여되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주가의 추이가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점, 산업적으로 뭐 전력 쪽이나 변압 쪽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적인 이슈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본업에서의 이런 펀더가 바뀌는 그 시점을 잘 잡아보실 필요는 있겠다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수주 소식에 LS 일렉트릭 오늘장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함께 기대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리포트 빠르게 체크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상향 리포트로는 LG U+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요. 하향 보고서들이 많이 발행된 가운데 에코프로비엠과 솔브레인, 성일하이텍을 주목한 증권사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유지 리포트로는 알테오젠과 LG에 대한 증권사 의견이 게시됐는데요. 특히 요즘 알테오젠의 시장 변동성이 커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제까지 루머가 맞았던 적이 있는가?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1번 할로자임의 특허 침해 가능성을 언급한 외사보고서, 2번 이대주주의 매도설, 3번 매출 로열티 논란, 거기에 4번 대규모 유상증자설까지 지난주 많은 루머들이 쏟아졌지만 키트루다 SC는 삼상에 성공을 했고요. 생산공장 건설을 위한 조달은 호재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대주주는 오히려 지분을 늘렸고 특허는 할로자임이 침해한 사실을 주목했는데요. 루머의 진실이 없었다면서 주가 회복세를 전망하며 목표가 73만 원을 유지한 가운데 LS증권은 증시가 테마와 루머에 취약하다며 이미 연중 한 차례 부진했던 종목에 접근하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분석 내놓은 점도 투자에 참고해보시죠. 먼저 LG U+ 보고서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4개의 증권사들이 LG U+를 집중 분석한 가운데 3개의 증권사들이 목표가 상향 조정에 나섰고요. 목표가는 낮게는 SK증권이 13,500원, 높게는 DB금융투자증권의 15,000원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제목이 눈에 띄는데요. DB금융투자는 LG U+가 내놓은 중장기 자기자본 이익률이 8에서 10%, 주주환원율 40에서 60%라는 목표에 밸류업 공시가 실효성이 있었다면서 탄력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부진했던 이익은 올해 4분기부터 반등할 예정이라며 그간 부족했던 주주환원 정책도 4에서 5년 동안 매년 매입 계획을 밝히며 정상화 단계로 진입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에코프로비엠 리포트도 확인해 보시죠. 상상해증권은 오늘 에코프롬의 목표 주가를 20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내렸고요. 중립의 투자 의견은 유지에 나섰습니다. 고객사의 북미 시장 전략이 2026년 이후 시점으로 이연되는 가운데 단기적인 가동률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2030년 총 생산 가능량이 71만 톤, 생산량이 61만 톤, 또한 영업이익률이 10% 내외의 성장을 언급하면서 북미 시장의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내년 이후에 EV 수요 회복 정도와 이에 따른 원재료 가격의 점진적인 회복 가능 여부가 중장기 성장의 전제 조건이라고 짚어냈습니다. 최근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랠리 펼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증권가의 부정적인 견해 속에서 오늘 흐름은 어떨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사실 2차전 지주들이 그간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확실히 턴어라운드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확인하듯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2차전지 소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과 유럽 등의 배터리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가격 경쟁 속에서 생사기로에 놓였는데요. 우리 기업들에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김선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제가 올해까지 주식 투자 한 25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굉장히 많은 산업들의 흥망성쇠를 좀 지켜봐왔는데요. 배터리 업계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타임테이블대로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이든지 새로운 업종이 시작되게 되면요, 이제 돈 되겠다 싶으면 너도 나도 없이 불나방치 뛰어듭니다.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기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끼친 사기꾼들까지 달려들어가지고 이 시장에 버블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희한할 정도로 이제 모든 사람들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초기 버블이 꺼지는 과정이 항상 있고요. 모든 업종에서 있어왔고 그 거치는 시간을 항상 거쳐와야지 더 탄탄해지고 지금 반도체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보조금을 주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이걸 잘하는지를 좀 보면서 보조금을 주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보조금 좀 부족하죠. 이건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이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합니다. 그거 여부를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적정 버블이 꺼지고 나서는 다시 시장이 만개할 때 시장 점유율차가 확 벌어지는 게 항상 모든 산업에 있었던 타임테이블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과거 삼성전자 그랬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때 주인 못 찾아가지고 한동안 이런저런 비판받으면서 사명 바꾸고 떠돌다가 한 대기업한테 인수당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과 오늘 기준으로 10년 전까지 죄송합니다. 독자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들을 받았던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은 SK하이닉스라는 이름을 바꿨는데 HBM의 최강자로 지금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이런 과정 다 있으니까 너무 안 좋은 기사만 내실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이 암울한 미래를 다들 얘기하고 있지만 투자를 이어가는지 안 이어가는지 이게 항상 중요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중국의 프리미엄 전기차 제조사 4군데도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기순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 정도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땐 거의 끝장까지 왔다라고 하고 제가 중국자 QM이 거의 끝났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요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이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중국 본토의 전기차 조립업체가 연간 1,700만 대 정도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공장 가동률은 50% 초반에 그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말 극단으로 치달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조금만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잘하는 산업을 좀 드라이브를 걸어준다고 하면은 요거 지나고 나면 분명히 시장 점유율을 확 올리면서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모든 산업 다 그래왔기 때문에 새로운 업종이라 하더라도 너무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잘하는 건 좀 밀어줄 만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예, 목소리에 힘이 조금 줄었죠, 예전보다. 방금 이제 골드만삭스 얘기하셨지만, 골드만삭스도 투자 실패한 스웨덴의 노스볼트, 드디어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지만 뭐, 망할 것 같다라는 점에서는 뭐, 대동소이합니다만, 어쨌든 노스볼트의 수율, 양품 생산 비율이 너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파산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한국의 2차전지 업체들 수율 95% 넘는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스페이스 X를 필두로 민간 우주 항공 기업들 초대형 발사체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주 관련 종목들 변동성 커지고 있죠. 대응 전략 길건우 대표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우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은 굉장히 단기간에 소멸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뭐 올라갔다가 뭐 차익 실현하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나타나고는 있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초대형 발사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들이 이제 뭐 좋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10월 달에도 이제 스타쉽 로켓 1단 로켓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게 이제 비어 있는 상태만 해도 270톤이 넘습니다. 길이도 70m가 넘는데 걔가 날아간 지 7분 만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스타쉽 본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재사용은 되지는 않았지만 이 발사체만 재사용을 한다라고 해도 들어가는 비용이 80배가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그 발사체 팰컨 9 생각을 해보시면은 재사용을 하면서 비용이 많이 줄어드니까 발사체가 많이 발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주 관련돼서 돈이 찍히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누가 볼 거냐라는 얘기들이 나올 때 항상 뭐 신흥은 일론 머스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가장 큰 수혜를 사실은 뭐 전기차 쪽도 마찬가지고 어찌됐건 우주 쪽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발사체 시장이 너무 확대가 되고요. 최근 들어서는 또 소형 위성에 대한 수요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어찌됐건 수요가 많아지니 당연히 매출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위성 발사 수요가 정말 그렇게 많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22년부터 31년까지 거의 10년 동안에 24,000기 정도를 발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전 10년에 비하면요 거의 4.5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성장성이 450% 이상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형 위성 수요가 많아지면 사실은 이거를 기존 같은 경우에는 중형 발사체에다가 끼워 넣기로 보냈습니다. 또는 소형 위성들을 여러 개를 모아서 중형 발사체에다 같이 보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각자 궤도도 다르고 그다음에 위치도 다르는데 이걸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서는 소형 발사체 수요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형 발사체가 갔다가 돌아왔고요. 대형 발사체에 갔다가 돌아오는 거 성공했고요. 근데 소형 위성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소형 발사체 시장도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스페이스 X에 납품한다라는 얘기만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던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국내에서도 뭐 군 정찰 위성이나 관측 위성이나 이런 데 보면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발사 예정인 것들도 내년, 내후년에 많이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 섹터들은 꾸준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면서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은 보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추세를 보일 우주 관련주 주가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시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에 따라 통신주의 지분율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점에 집중했는지 권혁중 평론가님 살펴주시죠. 네, 일단 외국인들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꼽아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본다면 시장의 유동성을 이제 제공합니다. 막대한 자금을 들고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변동성에 영향을 주죠. 우리나라 시장
시장 특히 아시겠지만 외국인 지분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산다 그러면 약간 상방 압력을 받는 그런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시장의 신뢰도를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해외 여러 나라 투자처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산다? 그러면은 뭔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통신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봤을 때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통신주를 많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IT 안에는 전자 업종이었는데요. 이게 이번에 순위가 역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통신주에 대한 수급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이제 차트로도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는 왜 그 중에서 이제는 통신 중에서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KT라는 겁니다. 이게 KT 외국인 지분들이 48.96%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게 그 전기 통신 사업법상 최대치가 49%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거의 근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KT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다. 이렇게 평가해 보시면 되겠고 SK텔레콤이죠. 이제 42.39%, LG유플러스가 35%의 이제 외국인들 지분들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통신업계에 대한 러브콜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본다 그러면 두 가지를 뽑아 드릴게요. 왜 통신업계에 러브콜을 보내냐? 여러분 다 아시겠죠? 연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고배당주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이제는 뭐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들. 두 번째로는 이제 코리아 밸류 지수에 이제 이번에 이제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급적인 측면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익 성장도 되고 그 다음에 주주 환원 확대도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하시길 필요성이 있다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통신주에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자, 마지막으로 개전전 체크 포인트 하청한 본부장이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MSCI 리밸런싱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좀 움직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주말 사이에 이슈가 있었던 쪽으로 수급이 쏠릴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무비자 입국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확대가 된다는 이슈로 이제 시간에서 여행주들이 대거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있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긍정적인 확률가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 지수 ETF 최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자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의 변동성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대형주 위주 그리고 이슈적인 부분에서 수급 쏠림이 날 확률이 높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앤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